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에 여러 차례 실망감을 주었던 베트남. 현재 러시아도 베트남의 행동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는 베트남뿐 아니라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주변국들에 모두 실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믿었던 주변국들의 실망을 하자 오히려 한국과의 매끄러웠던 협력이 러시아 내에서 재조명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내에서 주변국들의 이미지는 안 좋아지는 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승해 중국이 한국에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등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트해 연안에서 핵 공격 모의 훈련을 하며 서방을 견제하고 동남부 마리우폴에서는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방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무기 생산 공장까지 찾았습니다. 러시아군의 일방적인 공세에도 우크라이나가 2달 넘게 버티는 이유 중 하나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전쟁 초기 러시아를 자극할 것으로 우려의 방어용 무기 위주로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공격용 첨단 무기를 대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두고 사실상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직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서방의 무기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서방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해 잔혹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통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보란듯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로키드 마틴 엘라베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에서 이겼을 때처럼 러시아군 침공에 맞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추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주길 촉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서방 지도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면서 전자전 장비 등 4,8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군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기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독일은 지상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는 자주포를 연방군의 반대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더욱 거세지자 러시아는 이러한 서방의 지원을 차단하려 우크라이나 철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서방의 전폭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우방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고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던 중국은 이미 러시아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를 도와줘 자신들도 서방의 제재를 받느니 그냥 러시아의 자원만을 갖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 지금까지 러시아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러시아보다는 대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중국은 대만 주변과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모의 최신의 구축함들을 이끌고 일본 부근 서태평양까지 나가 실전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의도치 않게 러시아군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느린 이유가 장갑차에 장착된 중국산 타이어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외신들은 많은 러시아 장교들이 방산 비리를 저질러 장갑차에 값싼 중국제 타이어를 사용했고 이 때문에 종종 험난한 지형에서 수월하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토 연합군은 군 차량에 미쉐린 XZL 타이어를 쓰지만 러시아의 군 차량에는 중국이 이를 모방해 만든 저품질의 황해 YS20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가격도 미쉐린 XZL 타이어 50개는 약 4,560만원에 판매되는 반면 같은 수의 황해 YS20 타이어 가격은 170분의 1 수준인 약 26만 3,500원에 거래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간 국방비는 약 95조 원이지만 러시아 장군들이 예산 대부분을 낭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인 러시아 장갑차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현재 러시아에 민폐만 끼치고 최고의 친구라고 하더니 막상 러시아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모르는 척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 우방국인 베트남에도 생각지 못한 국면을 맞았는데요. 앞서 러시아는 베트남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은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및 우정과 신뢰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베트남과 협력하려는 것은 바로 엄청난 군병력 규모 때문인데요. 예비군과 준군사 조직까지 모두 포함시켜 군병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현역 48만 명, 예비역 500만 명, 준군사병력 504만 명을 둔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은 현역 병력은 많지 않지만 예비군의 규모가 월등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베트남의 군사훈련은 러시아의 주도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은 2015년 참관인 자격으로 이 훈련에 참가했고 2018년부터는 정기 파트너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트남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사실 현재 베트남과 러시아의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현재로서는 그다지 긴밀한 사이는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과 러시아 간 무역은 71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베트남 전체 무역의 1%에 불과합니다. 냉정하게 따져 베트남은 현재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우방국이 아니죠. 하지만 베트남은 지역 패권을 장악하려 중국의 압력에 맞서 어떻게든 미국을 끌어들여 동맹 수준의 외교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베트남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하기로 하고서 며칠 지나지 않아 러시아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무기 위험리 사용과 민간인 공격에 반대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판민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최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 총리는 또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인 주권 및 영토 일체성의 존중이 중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응해 해상보안 능력의 향상 지원을 포함한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일본 자위대는 베트남군의 사이버 보안 능력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베트남은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기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입장에서 일본은 주요 해외 투자국인 동시에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교역국입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약 53조 원이며 일본 기업들의 베트남 현지 누적 투자액은 약 81조 원에 달합니다. 또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일본인들의 비중은 세 번째로 큽니다. 이처럼 현재 베트남의 행보를 보면 전통적인 우방 국가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나라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베트남은 경제적 이익을 따라가기에 언제나 러시아를 등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방국이라고 소문난 중국과 베트남 모두 러시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러시아 내에서는 그동안 러시아와 협력했었던 한국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졌다는데요. 러시아에서 중국보다 한국이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되자 중국은 또 다시 한국에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총편집인인 후시진이 한국을 향해 결말이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트위터를 통해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시진은 5일 트위터에 한국이 나토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기사를 인용한 후 한국이 이웃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근 한국이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면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달 7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12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태평양판 우크라이나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시진의 이러한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러시아 측 논리를 한국에 대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비교 불가능이며 만약 한국이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나토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하며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함께 비나토 회원국인 기여국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은 사이버 방위센터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버 안보 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최고 우방이라고 여기던 중국과 베트남 모두에 실망을 했으며 일본과도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비롯해 일본의 고위 인사 63명을 입국 금지시키며 일본과 더 이상의 평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 실망하며 러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일정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쿼드 회의에 참석하기 이전에 한국에 먼저 방한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만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방문하는데 겨우 순서 때문에 왜 논란이 생기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방문 순서가 국제정세의 척도일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당황한 것은 이달 하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놀랄만도 한 것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전례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년 당시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 취임하기 전부터 찾아가는 다소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취임한 2017년 1월 20일 이후 아베 전 총리는 한 달도 안 돼 미국으로 다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비록 영국과 멕시코에 밀려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 타이틀을 얻지는 못했지만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 판비치로 이동해 함께 골프를 치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에 공을 들인 만큼 미국도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평생 공을 들였던 미국이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하순 한국과 일본 순방과 관련해 지난 60년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의 많은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너십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키 대변인은 순방 순서 측면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키 대변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방 순서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너라고도 언급해 결국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키 대변인의 한국을 향한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우선 방문이 북한 이슈 집중이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한국 합류 가능성 등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의 신호인지에 대한 질문에 쿼드는 쿼드로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과 지속해서 관여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선 4개국으로 구성된 반중국 협의체 쿼드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난 우리가 한국과 엄청나게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관계라는 데 주목한다며 우리는 영내 및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슈를 놓고 협력하고 있다.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하순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답변에 일본 기자들은 더욱 당황해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처음에는 방문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한국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더욱 난감해하는 것이 미국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문제 또한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3일까지 엿새 연속 한반도로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로 전개됐습니다. 정찰기는 강원도 인근 동해상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찰기가 일주일 가까이 동해로 연속 출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이에 일본은 가뜩이나 요즘 경제를 비롯해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에 따라잡히고 있는데 북한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에 일본이 완전히 밀릴까봐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 대사의 말이 재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스케 전 대사는 내가 워싱턴에 한 3년 있었는데 트럼프 정권, 바이든 정권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을 언급할 때 이러더라. 우리들은 같이 피를 흘린 동맹이란 사실을 잊어선 곤란하다라고 내가 실제로 몇 번이나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발언이 더욱 놀라운데요. 신스케 전 대사는 한국과 미국은 피해 동맹이라 사실 미일 동맹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한국과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선에서 피를 같이 흘린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미일 동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있어 일본은 적이었다. 적국을 점령해 동맹을 만든 것이다. 2016년 아베 총리가 하와이에 갔을 때 그때 나는 외무차관이었는데 총리가 갑자기 진주만에 가도 될까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거긴 미국의 기념비적 공간이다. 그곳에서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은 화해의 힘이 이렇게나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그 경위가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피해 동맹, 일본과 미국은 화해의 동맹이다. 그리고 신스케 전 대사는 일본을 향해 경고까지 했는데요. 일본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피해 동맹은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할 때 가령 미국, 영국, 호주, 한국은 강고하게 하나의 세력으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신스케 전 대사의 발언에 일본인들은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신들은 일본의 이 같은 문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일본 경제의 추락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현재 일본의 엔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130.04엔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130엔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여기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130엔 돌파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엔화 가치 하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달러 135엔이 되면 일본은 한국과 이탈리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현재 극심한 엔저 현상의 시작점은 아베 전 총리 시절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엔화 가치를 왜 떨어뜨리려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기축통화인 엔화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엔화 가치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려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한다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엔저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엔저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요? 아베가 계획했던 엔저를 통한 경제 회복의 배경은 수출 증가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엔저를 통해 수출 기업의 이익 증대가 현실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제 정세는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며 국가 간의 수출이 증가할 명목이 없습니다. 결국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의 일본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5조 3,748억엔으로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출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나며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늪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3월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42년 만에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스즈키 시니치 재무상마저 지난 18일에 지금의 엔저가 바람직하고 좋은 엔저라고 말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엔저는 단점뿐이고 일본 전체로 보면 장점이 전혀 없다며 엔저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석학인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일본 정치권과 경제계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노구치 교수는 20년 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배 이상 뒤질 것,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은 할 말이 없을 것,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는 현재로서는 절대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등의 뼈있는 분석을 내놓으며 자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점 외에도 임금, 생산성 등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며 거의 모든 수치에서 한국에 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는 삼성 공장을 비롯해 한국의 재계 총수들과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본을 방문할 때는 그러한 회담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맺긴 했지만 관계자들은 말이 동맹이지 실질적인 이득은 모두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과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일본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